제22회 전산세무 1급 실전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격률은 11%로서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세법 기준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은 전표 입력 회계 처리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정기 주주통회를 개최했네요. 그래서 의사록을 줬습니다. 배당 결의를 하였는데 2월 이익여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비처분 이익여금 계정 과목을 사용 시 오답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를 적립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줬습니다. 여기에 현금 배당 총액 이것은 미지급 배당금 유동부채로 회계 처리하셔야겠죠. 그리고 주식 배당 총액은 미교부 주식배당금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액의 10%인 이익준비금 500만 원을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익준비금하고 총계가 차변의 2월 이익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자수행회사를 발급했네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죠. 그러면 매출 과세가 된 겁니다. 5월 6일에 받은 계약금이 있다고 돼 있죠. 이것은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대금 잔액 4,500만 원은 전액 외상을 했다. 결국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의 과세, 공과액하고 세액 적고 대변에 제품 매출 5천만 원이죠. 그리고 부가세 수금, 여기에 선수금 1,000만 원하고 외상 매출금 4,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전표 입력이죠.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200만 원과 지방채를 100만 원으로 구입했다. 즉 액면가액으로 취득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현금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입 시점에 지방채 공정가치는 75만 원이다. 지방채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지방채 1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실제는 75만 원이죠. 결국 25만 원만큼은 차량의 취득 부대비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량 방문은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치 차감한 25만 원하고 취득세 200만 원을 합친 2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대변에 현금 300만 원 나갔죠. 여기에 만기 보유증권 공정가치가 75만 원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 25만 원하고 취득세 200만 원을 합친 225만 원이 차량 운반부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죠. 2,500cc 5인승 승용차 그러면 바로 불공이 나야겠죠. 그리고 유류비 22만 원. 근데 공과액하고 부가세 20만 원,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전자생활서를 수취했다. 대금은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금융카드 좋습니다. 그리고 주유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차량 유지비, 영업부서니까 환관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은 54번 불공이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공과액 세액 메모해 두시고 차변에 차량 유지비, 환관비하고 대변에 미지급 하시고 카드죠. 국민카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3월 25일이죠. 3월 25일 먼저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금액은 5천만 원.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입니다.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익 준비금 500만 원이죠. 하변에 2월 이익여금 375번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세 번째 문제 10월 12일이죠. 10월 12일 먼저 대변에 현금 300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 181번 요것을 선택하셔야겠죠. 75만 원 금융가치. 그리고 도차익하고 취득세 차변에 차량 방구 225만 원 이렇게 일반 전표를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2번 문제 6월 5일이죠. 유형은 11번 과세, 품목은 제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액 5천만 원에 500만 원, 거래처는 진성테크 전자세계선서 클릭하시고 공개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반 전표 입력 가서 확인하라고 그랬죠. 5월 6일 여기 보시면 배변에 선수금으로 회계처했어요. 그래서 선수금으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매출 전표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 3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4,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2번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인 매출 전표 10월 20일 54번 불공 주유대 공급가액 20만 원, 부가세 2만 원, 거래처는 도동주유소 전자생에서 체크하시고 불공제 사유는 3번이죠. 개별 소비세에 따른 자동차 구입액. 분계 유형은 카드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미지급에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국민카드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국민카드 그리고 차량 유지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 선택하시고 배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 22만 원 이렇게 하시면 메인 매출 전표 마무리됐습니다. 따라서 문제 1번 전표 입력은 마무리됐죠? 문제 2번은 부가세 관련 문제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에 수출 실적 명세서하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거래처명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고 환율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 내역죠. 선적일자하고 대금 결제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대금 결제일이 더 빠르죠. 이때 워낙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수출은 10월 5일 환율을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출을 보시면 선적일자하고 대금 결제일 즉 원화 한가일을 보시면 선적일자가 빠르죠. 그러면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선적일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135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영세율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공급한 제어에 해당하면서 영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화 입금 증명 써주죠. 그리고 공급일자는 10월 5일. 그러면 10월 5일 환율 1,450원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1억 4,5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클릭하시고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서부터 12월 수출 신고 번호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현적 일자는 당기 10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통화 코드는 USD죠. 환율은 1,450원. 10월 5일 자 환가일 환율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50만 달러. 거래처 코드는 입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력할 필요 없고. 두 번째 수출 신고 번호는 입력했고 선적 일자는 당기 11월 25일 그리고 USD
환율은 1,350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화 금액은 20만 달러. 그러면 9억 9,500 여기에 찍게 되죠. 그리고 기타 영세율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수는 한 건. 외화 금액은 10만 달러죠. 그리고 1억 4,500 입력했습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 클릭해 보십시오. 10월에서 12월 앞에 있는 금액을 메모해 두신 상태에서 오셔야 됩니다. 직접 수출 신고번호 입력했던 거, 수출량 9억 9,500 그리고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용역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1억 4,500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은 마무리됐어요.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세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그리고 건물을 줬네요. 취득일은 정기 10월 1일. 따라서 경과된 과세 기간 수는 초기 산입, 말기 불산입이죠. 따라서 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 매입세 1,000만 원을 줬어요. 건물에 대해서. 이것은 체감률이 5%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익이 면세 비율이 20%죠. 그리고 당기 보시면 30%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 증가됐죠. 요것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매입세 1,000만 원 있었는데 면세 비율이 10%가 증가됐어요. 여기에 체감률 5%고 경과된 과세 기간이 1기니까 95%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납부세 95만 원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식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클릭하시고 4월 달부터 6월 달이죠. 그리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클릭하시고 타사는 건물 및 구축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1,000만 원, 취득 연월일은 전년도 10월 달 취득했어요. 그러면 체감률 자동으로 나오고 경과 과세기간 1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감률이 95%죠. 당기는 2억 2천에 6,600, 경기는 1억 5천에 3천만 원. 따라서 증가율이 10%고 납부세액이 9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입세액 받은 것을 다시 납부해야 되죠. 따라서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신고하는 문제네요.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에 대한 거죠. 그리고 신고서하고 관련 부속서류는 작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 그리고 납세자 자진신고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게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7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죠. 정기신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마감 그러면 상단에 마감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전자신고 클릭하시고 7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마감했던 신고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상단에 제작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 그리고 상단에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해 보십시오. 그리고 닫으시면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게 변환 대상 파일 선택 찾아보기 C 드라이브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 검증하기 나오면 비밀번호 입력하고 결과 확인, 내용 검증 확인, 전자파일 제출, 그 다음에 하단에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하시면 여기에 접수되었다. 그러면 전자신고까지 마무리된 겁니다. 이 전자신고는 그냥 보너스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은 결산 문제죠. 첫 번째 보시면 수익의 발생하고 비용의 발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하시오 하면서 정기예금을 줬어요. 9월 1일 날 발생했죠. 연이자율 1억 2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계산할 수 있죠. 1억 2천 곱하기 이자율 그리고 4개월치죠. 12분의 4 하시면 80만 원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8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모두 채권, 채무 계정입니다. 거래처를 입력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답안에서는 거래처를 입력 안 했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누가 나타나서 갑자기 미수수익도 채권이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차익금 보시면 발생일자가 10월 1일서부터 내후년까지죠. 따라서 2개월치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매년 5월 1일, 11월 1일, 6개월분씩 지급한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냥 2개월치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6천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2.5% 12분의 2 하시면 2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이자 비용 25만 원, 대변의 미직 비용 기업은행 2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재고자산 실사 과정에서 가업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하면서 상품하고 제품 줬습니다. 사유 보시면 영업부에 가을체육대 경품으로 제공했다 하면서 66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취득시 매입세 불공제. 따라서 이것은 무조건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광고 선점 목적으로 됐죠. 이것은 광고 선점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복리후생비죠. 환관비에 660만 원 그리고 상품에 대한 타겟정 대체 660만 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품도 똑같이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차변에 광고 선점비, 환관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당기 7월 1일 날 공장 건물을 취득했대요. 취득대금 2억 원 중 1억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제로, 정해법으로 생각한다. 국고보조금 관련 기말 회계 처리를 하셔 이렇게 됐어요.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하셔. 그러면 여러분 감가상각비를 구하실 줄 아셔야겠죠. 취득가액 2억에서 내용연수를 나누고 6개월치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 건물이니까 재적용비가 되는 거죠. 이 중에 50%는 국고보조금이죠. 따라서 대변의 감가상각 무게 1,000만 원 요구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환기하는 거죠. 500만 원 국고보조금하고 따라서 국고보조금 건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법인세 등 비용을 확정하는 거죠. 1,500만 원 그리고 중간 예납 이것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했겠죠. 간단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차변에 법인세 등 1,500만 원, 선납세금이 1,000만 원이죠. 그리고 미지급세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입력 클릭 수동결산으로 다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2월 31일 날 첫 번째 보시면 차변의 미수수익 거래처는 하나은행이라고 했죠. 하나은행 하나은행 정기예금 되어 있고 금액은 8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80만 원 이렇게 입력했고, 두 번째 보시면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은 25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거래처는 기업은행, 여기 이자 비용 있는 거 지우시면 되겠어요. 25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수동결산으로 차변에 공유생비 800번대 공유생비의 금액은 660만 원, 대변에 상품입니다. 그리고 8번 사계정으로 대체 66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차변에 광고 선전비 833번 금액은 430만 원, 대변에 제품이죠. 8번 사계정보 대체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차변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이 많으므로 다 입력하면 계정 과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518번 제조기금이죠. 확인하시고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인데 건물에 대한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두 개, 여기에 건물에 대한 거죠. 건물 20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결산 마지막 거, 차변에 법인세 등 한 500만 원, 대변에 선납세금 중간 내납세액을 의미하는 거죠. 3만 원, 대변에 미지급세금 500만 원. 그러면 결산 문제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 4번은 원천징수 관련 문제네요. 첫 번째는 김태리 사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할 게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등록할 것 이렇게 있죠. 본인 여성분이네요. 1900, 4,800만 원 무주택 세대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근데 이미주 보시면 어머니죠. 근데 이자 소득 800만 원 분리과세 소득이죠. 그래서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연령은 68세죠. 충족해요. 그리고 장애우죠.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장애인 추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딸 초등학교 재학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령은 8살이죠. 근데 사업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 못하죠. 따라서 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들 오혜미는 유치원 재학 중, 연령은 5살이죠.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단에 보니까 김태리는 2024년 이혼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따라서 김태리에 대해서 한부모 추가 공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한부모 추가 공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관소화 자료를 줬어요. 보장성 보험은 연령요건, 소득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령요건은 안 따져요. 소득요건만 따집니다. 김태리 본인이죠. 따라서 이것은 일반 보장성 보험에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도 김태리 겁니다. 61만 2천 원 일반 보장성 보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렇게 있죠. 따라서 이것은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안 따집니다. 따라서 오혜영 첫째죠. 초등학생 135만 원
납부한 거 초등학교 수업료겠죠. 따라서 초중고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이 있네요. 본인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령 요건은 안 따지만 소득 요건 따져요. 근데 본인은 이런 거 안 따지죠. 따라서 본인에 대해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금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월세 자료를 줬네요. 여기 보시면 소재지 요것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오피스텔이고 84평방미터 국민주택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월 80만 원씩 납부했네요. 그러면서 계약 기간 보십시오. 단기는 12개월이죠. 따라서 96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서를 클릭하셔야겠죠. 저는 미리 입력해 놨어요. 여기 김태리 씨.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주민등록번호 다 입력하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령 요건은 충족한다 그랬죠. 임주 씨.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겸 장애 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혜영은 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혜민 씨에 대해서 20세 이하 클릭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상단에 한부모 요게 활성화되죠. 요때 여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부모 공제하고 어머니 장애인 우대 공제 요게 체크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했고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F2를 이용해서 김태리 씨를 불러옵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부양가족 명세 탭. 여기서 하나 반드시 체크할 게 있어요. 오혜영 씨는 소득금액 초과자죠. 따라서 소득기준 초과 여부 여기다 반드시 열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부양가족 탭에서 보험료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김태리를 지정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 2건이 있었죠. 합산한 것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1332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동료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죠. 이민주 씨. 이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32만 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오혜영 씨 교육비가 있었죠. 교육비 보시면 여기 금액은 135만 원. 초등학생이죠. 따라서 초중고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기부금 탭 클릭하시고 본인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었죠. F2 본인 선택하시고 유형 보시면 20번이죠. 20번 금전 하시고 상호명이 주어졌죠. 상호명은 정당으로 돼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주어졌어요. 입력했고 그리고 금액은 120만 원. 대청 자료 이렇게 해서 입력했어요. 그리고 기부금 조정에 가서 여기서 공제 금액 계산하시고 불러오기 정치자금 기부금 그러면 10만 원 이하에 10만 원 그리고 10만 원 초과에 110만 원 이렇게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공제 금액 반영 하시면 연말정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월세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요부터 먼저 체크하십시오. 무주택자 해당 여부. 요것을 저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체크하시고 임대인서부터 하나하나씩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윤동주 씨, 주민등록번호 유형은 오피스텔 6번이네요.
계약 면적 84평방미터, 주소지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정기 3월 26일서부터 내년도 3월 25일까지 연간 월세금 960만 원 계산했었죠? 그렇게 반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할 게 연말정산 입력 클릭하시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133만 2천 원 이렇게 입력되는 게 보이죠? 장애인 132만 원, 교육비 135만 원, 기부금 120만 원, 그리고 하단에 월세 960만 원 이렇게 입력되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받고 나오시면 연말정산도 마무리됐습니다. 첫째 문제는 전자신고를 하는 문제네요. 근데 기타 소득 지급 내역을 줬고 순서가 기타 소득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 및 마감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겁니다. 기타 소득 지급 내역 보시면 김교수라고 되어 있네요. 101번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필요 경비들은 60%를 적용한다. 총 강연료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소득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그리고 위의 소득자는 내국인 및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옳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자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줬죠. 여기 보시면 납세자 자진신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급 자료 입력부터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7월 20일로 되어 있죠. F2를 이용해 갖고 김 교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강연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급 총액 1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 경비 60만 원이 계산되고 지방소득세가 8만 원, 8천 원 계산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닫고 나오시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기속기간은 7월, 기급기한도 7월 동일합니다. 정기신고 하단에 기타 소득이죠. 여기 인적 용역에 100만 원에 8만 원 이렇게 된 게 확인이 되십니다. 상단에 마감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 하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전자신고 클릭하시고 납세자 진신고 이렇게 있죠. 지급기간 07월서부터 07월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나타나죠. 요것에 대해서 F4 제작하시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홈택스 바로가기 닫으시고 변환 대상 파일 선택 찾아보기 하단에 있죠? C 드라이브 열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 검증하기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죠? 확인, 검증하기, 확인, 전자파일 제출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오면 전자신고 마무리된 겁니다.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조정 첫 번째 문제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네요. 그리고 손익계산 수상 수익금액을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상품 매출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됐다 했죠. 그래서 상품 매출액 공과액 2억 원 및 매출원가 1억 2천만 원이 누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추정 신고는 이미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누락된 상품 매출액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하셔야겠죠. 두 번째 보시면 위탁 판매 상품의 거래 내역 통보가 지연되어 전년도 10월분 판매 금액 1억 원, 원가는 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당기 상품 매출 및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정기 세무 조정은 적정하게 이뤄졌다. 정기에는 입근 산입하고 송금 산입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근데 당기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유보 추인을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 하시고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원가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하시는 거죠. 이것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가세 과세 표준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보시면 손익 기속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상입니다. 법인세법상 손익 기속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발급한 세금 계산 한 건 있다 이렇게 됐어요. 대표적인 게 선세금 계산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세금 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손익 기속 시기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적법한 세금 계산서가 발급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세무 조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에 반영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 시기 차이 감액 또는 가산,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입력해도 정답 처리했으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과세표준에 포함됐던 거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상품, 이것은 증여죠. 증여에 대해서 2천만 원이 있다는 거, 이것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안 들어가지만 과세표준은 들어가죠.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클릭하시고 기타 수익금액 조정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기타 수익금액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상품 매출 누락, 금액은 2억 원이었었죠. 단기 겁니다. 그리고 대금원가는 1억 2천. 그리고 정기 위탁 판매 금액은 마이너스죠. 송금산입을 해야 되니까 1억 원.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원가는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수익금액 조정 계산하시면 되겠죠. 먼저 할게, 상단에 매출 조회를 해보십시오. 매출 선택하시고 매출 조회. 그러면 상품 매출 있죠?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조회, 매출, 제품 매출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가산할 게 상품 매출 누락 있었죠? 요 금액이 2억 원이 가산되는 겁니다. 근데 정기 위탁 판매 매출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억이었었죠? 따라서 1억 원 차감 금액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41억 5천만 원이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조정 등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가산 조정 상품 매출 누락 금액은 2억 원. 이것은 유보 발생이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은 1억 2천. 이것도 유보 발생입니다. 근데 정기분이 있었죠. 먼저 입금 불산이에요. 정기 위탁 판매 매출 금액은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보 추인이기 때문에 2번 유보 감소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송금 불산입에 정기 위탁 판매 매출원가 금액은 6천만 원 유보 추인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하시고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요 금액이 불렀죠. 상품 매출 보시면 기준 경비율 번호 맞죠? 그러면 제품 매출에 대해서 5, 5천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252902 그러면 업태하고 종목이 자동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품이 36억 대 있죠?
요게 31억이고 수출이 5억이 된 겁니다. 따라서 31억 입력하고 수입 상품에 제로하면 수출에 반영되죠. 이렇게 입력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과세 표준과 수익 금액 차액 검토 클릭하시고 불러오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고서에 있는 게 올라와집니다. 지금 7천만 원 차이 나는 거죠. 따라서 사업상 증여 2천만 원 있었어요. 접대 제공 2천만 원 입력하고 선세응계산서 형태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거래 시기 차이 감액 또는 가산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입력하시면 지금 하단에 차이 금액이 제로가 될 때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법인 조정 두 번째 문제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세무상 유보 잔액이 300만 원이 있다고 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송금 산입 유보 추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장부상 잔액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대손 발생 및 회계 처리 내역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하산이라고 되어 있죠. 하산은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하고 회계 처리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시인 금액이 되는 겁니다. 400만 원. 근데 10월 20일 날은 임의적으로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을 대손 처리한다. 그러면서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것은 부인 금액이 되는 거죠.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당기 대손 내역을 모두 대손 충당금 잔액과 통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됐고 외상 매출금 잔액 3억 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상 대손 충당금 한도율은 매출 채권 잔액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직전 사업연도 대손 시정률은 0.5%니까 1%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손 충당금에 대한 특예정을 그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면서 클릭하시고 먼저 상단에 잔액 조회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109번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죠. 그리고 111번이 바드로민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특예정을 그릴 수 있는 금액이 나타나죠. 요거 갖고 대손 충당금 특예정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추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추인액이 400만 원이고 부인액이 200만 원. 결국 기말 설정액이 요게 대손 충당금 설정 금액하고 비교하는 거죠. 한도하고. 그리고 요게 4번 단기 계산액의 설정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손금 조정을 하시는 거죠. 일자는 05월 10일자 요것에 대해서 계정 과목은 F2를 이용해 갖고 108번이죠. 108번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대손 사유는 하산 1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액은 400만 원이었었죠. 그리고 이게 시인액이 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상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 20일 108번 외상 매출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인데 이것은 이미 처리한 겁니다. 200만 원. 그리고 위인에게다가 200만 원 입력하셔야겠죠. 이렇게 대손 충당금 상계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 조정의 채권 잔액 여기서 108번 외상 매출금 하면 채권의 장부가액 3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3억 원.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부인됐던 거 200만 원이 부인에게 여기에 짓게 됩니다. 따라서 외상 매출금 채권 잔액이 3억 200만 원이 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하단에는 대손 충당금 시계정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입금 선인액 조정부터 기초 충당금 잔액이 800만 원이었죠? 800만 원 입력하고 충당금 부인 계획이 300만 원 있었어요. 300만 원. 그리고
충당금 보충 잔액 12번 있는데 이것은 티계정 기말 잔액하고 설정 금액 차이입니다.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럼 보충액에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채권 잔액이 3억 200이고 기본율이 1%죠. 당기 계상액은 티계정 설정 금액 400만 원. 결국 회사 계산액은 기말 잔액이 되는 거죠. 600만 원. 따라서 지금 한도 초과액이 298만 원이 나온 거 확인되시죠? 저장하시고 조정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송금 부인액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유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298만 원. 이것은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300만 원이죠. 이것은 유보 추인이기 때문에 2번 유보 감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하시고 나오시면 대손충당금 조정명서 작성도 마무리됐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총평균법으로 평가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원재료만 평가 방법을 신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는 총평균법하고 총평균법으로 계산했으니까 적법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품에 대해서는 무신고죠. 무신고일 때는 선의선출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억 4,500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는 장배 1억 5천으로 평가했죠. 그리고 원재료에 대해서 보시면 원재료는 적법하게 평가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정기 평가감 100만 원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산 조정인지 차감 조정인지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에서 평가감이라는 것은 장부의 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기에 가산 조정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단기에는 송금 추인, 송금 산입 해가면서 추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서 클릭하시고 제품 및 상품은 무신고죠. 따라서 무신고일 경우에는 00 선택하시고 평가 방법은 뭘로 평가했습니까? 총평가법으로 평가했죠. 따라서 9가 되는 겁니다. 원재료는 2013년에 신고했다고 돼 있죠. 2013년 03월 31일 날 신고했다고 돼 있어요. 신고 방법은 총평가법이죠. 평가 방법도 총평가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적부에서 열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에 제품부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F2를 이용해서 제품 분명 단가 넘어가시고 회사에서 장부에 얼마로 평가됐습니까? 1억 5천으로 평가했죠. 총평가법으로. 근데 세법상은 무신고가 되는 겁니다. 무신고 시 선의선출법 하게 돼 있죠. 따라서 선의선출법 평가 방법 1억 4,5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정액이 마이너스 500만 원 나타나죠. 그리고 원재료 153번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5천만 원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신고 방법도 총평균법이죠. 5천만 원. 요것에 대해서는 조정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두 건이 있죠. 그래서 상단에 조정하시고 첫 번째 보시면 재고자산 제품 평가 금돼 있어요. 그러니까 송금산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금액은 500만 원 단기 유보 발생이죠. 발생. 정기 원재료 평가감이 있었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송금 추인해 준다고 했어요. 정기 원재료 평가감. 경계는 평가감 했을 때 가산 조정이었으니까 단기에는 송금산입 차감 조정
하시면 되는 겁니다. 100만 원 하시면서 유보 감소로 하시면 되겠어요. 종료하시고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면 되죠. 그러면서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며 지방세 납세지까지 입력할 것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부분 원천 징수일, 그다음에 원천 징수세율 이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 대상 금액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는 법인 조정 2에 있습니다. 여기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클릭하시고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보세요. 불러오면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비영업대금 이익하면서 주식회사 테이스트 4월 30일 맞죠? 이자 배당 금액 250만 원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은 25%죠. 비영업대금 이익. 그리고 지방세 납세지는 F2를 이용해 갖고 상대 원동 쳐보세요. 상대 원동 나오죠? 이것을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기예금 이자 맞고 우리은행 모란역 지점 그리고 6월 30일 날 금액은 600만 원 그리고 원천 징수세율은 14%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지는 애프터를 이용해 갖고 성남동 치면 성남동이 많죠. 경기도 성남시 중앙동 요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금 이자 하나은행 임해동 지점 12월 31일 날 그리고 이자 배당 금액은 730만 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세율은 14%, 법인세는 자동 계산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지는 F2를 이용해 갖고 임해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확인하시면 이렇게 입력됐습니다.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조정 5번째 문제 세액조정 계산서하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그리고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익계산서 일부를 줬어요. 여기에 법인세 등 1,500만 원은 가산조정이죠. 이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서부터 출발하죠. 자료 2에 보시면 세무조정 자료를 줬습니다. 대손축난금 한도 초과 이것도 가산조정 기업 업무 준비 한도 초과액도 가산조정이 되는 거죠. 기타 비지정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가산조정 그래서 가산조정이 2,470만 원 있는 거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내역을 줬네요.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 단기 80만 원 이것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2월 결손금 줬는데 2013년은 10년간 2월 공제되죠. 따라서 단기에는 공제할 2월 결손금이 아닙니다. 2021년은 15년간, 2024년도 15년간이 되는 거죠.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산출세액을 산출하고 최저한세 계산서에다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단기 통합 고용 증대세액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 차례 3만 원 추가 경비, 간이형 수증을 수취했어요. 이것은 2% 지출증명 미수치 가산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 중간 예납세액이 있고 그다음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납부세액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액 조정 계산서 클릭하시고 제일 먼저 할게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 입력하시고 가산 조정 입력하시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80만 원이 있었죠. 80만 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2월 결손금 1,700만 원. 2026년에는 세율이 2억 이하나 그러니까 10%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산출세 여기까지 나왔어요.
90만 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죠. 그리고 통합고용중대세 공제 300만 원 입력하시면 조정후 세액이 없습니다. 지금 2026년부터 세율이 10%로 증가됐죠. 따라서 조정후 세액 없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기까지 입력하고 저장하시고 최종적으로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21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 여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하고 단기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었죠. 39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저한세 적용세 공제세액은 없어요. 그리고 가산세 9만 원이 있었죠. 9만 원 2% 적용한 거, 즉 450만 원에 2%니까 9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연납세액이 700만 원 있었죠. 700만 원. 그리고 원천 납부세액이 120만 원. 그러면 다 입력했어요. 따라서 차감 납부세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를 다 입력하고 이제 부담감 없이 하나하나씩 과감하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이것은 전산회계 1급 수준의 문제죠.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 아닌 것은 통액주의, 그리고 구분 표시, 유동성 배열 원칙, 이것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죠. 근데 발생주의는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도 전산회계 1급 수준의 문제가 났어요.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회 사업 환산 손익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파생 상품 평가 손익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것은 자본이익여금이죠. 따라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세개가 있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이익이라는 거, 이것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차입 원가의 자본화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적격 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이게 적격 자산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자본화 기간 중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본화를 하면 안 되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일반 차입금에서 일시 운영 투자 수익이 있으면 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요게 잘못됐죠.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일시 운영 투자 수익을 차감하지 않아요. 만약 특정 차입금이 있다면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 운영 투자 수익이 있으면 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2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일반 목적 채금에 대해서 자본화하는 경우 당연히 적격 자산 지출액이 있죠. 여기에 특정 목적 차입금을 차감한 후 일반 목적 차입금 갖고 자본화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수익은 그 가득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죠. 원칙적으로 가득 과정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정에 하나가 있죠. 만약 용역 제공일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근데 가득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수익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 과정에서 수치 또는 보유한 자산, 즉 매출재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정에게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채권이란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의 대원칙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하게 되어 있죠. 맞는 표현이고, 그리고 기업의 수익 창출을 한 동안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 여기서 인도는 판매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 활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삼각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돼 있죠. 근데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그리고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당연히 무형자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재분류합니다. 투자자산으로 가겠죠. 그리고 삼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편이고.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기간죠. 긴 기간으로 한다. 이게 잘못됐죠. 경제적 내용 연수하고 법적 내용 연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는 짧은 기간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수주의죠. 즉 비용을 빨리 인식하라는 거죠.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하면 비용이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제조와 관련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원가 회계의 목적이 아닌 것은 다 원가 정보 제공이죠. 근데 2번 세금 부과를 위한 적정소득 산출은 이것은 세무 회계가 되는 겁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정 직접 노동 시간은 800시간이고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500만 원이다. 이때 과대 배부가 40만 원일 경우 작업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즉 실제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지금 과대가 돼 있죠? 40만 원. 결국 예정 배부액은 5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 있죠? 예정 배부액에서 실제 조업도가 900시간 이것을 나누시면 작업시간당 6,000원이 되는 겁니다. 8번 종합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네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쉽게 구할 수 있죠. 평균법이니까 완성품 줬어요. 기말 제공품 2개 갖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전산회계 1급 수준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이니까 완성품 700단위에 여기에 기말제고품 300단위에 완성도가 60%죠. 이것을 곱해주시면 880단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법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 문제 보시면 원가 행태와 그 예시를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 것은 그래프 가는 계단처럼 생겼죠. 계단 원가 또는 중고정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리고 나는 단위당 원가에 대해서 소득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되죠. 이것을 우리는 고정원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산시설, 임차료, 즉 생산시설, 공장을 임차했어요. 이때 공장에서 생산 캐파가 있겠죠.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 그게 1000대라고 가정합시다. 만약 2000대가 됐어요. 그러면 또 생산시설, 임차료를 구해야겠죠. 따라서 대표적인 계단원가, 준고정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원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프나 공장, 관리, 직원, 인건비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정원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 가의 4번 보세요. 중고정원가 많죠. 근데 공장 관리 직원의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수수료인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변동원가인지 고정원가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프 나의 공장 전력비가 있죠. 공장 전력비는 준변동원가입니다. 따라서 9번에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0번째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의선출법은 공손품이 모두 전기에 착수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가 계산을 한다. 이게 잘못됐죠. 공손품은 검사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기에 착수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고
기초제공품하고 공손품이 없다면 평균법하고 선진선출법에 의한 원가 배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인선출법이나 평균법 모두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이죠. 맞는 편이고, 그리고 실제 물량 흐름에 보다 충실한 방법은 선인선출법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11번째 보시면 이게 2025년서부터 시행됐던 겁니다.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비과세글로서도 이런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임원 또는 동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제화 또는 용역해야 한다. 즉 삼성전자에서 임원 또는 종업원한테 갤럭시 스마트폰을 줬다고 가정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할인 혜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2년 또는 1년을 줬어요. 따라서 스마트폰을 터자마자 팔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일정 기간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모든 임원 및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규정이 있어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시가의 20%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연간 240만 원 중 작은 금액, 요게 잘못됐죠. 큰 금액을 비과세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가 만약 자동차를 줬어요. 5천만 원짜리. 그러면 20%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까지 금액을 비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12번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에 통지 예금은 인출일에 인식하게 돼 있어요. 즉 통지 예금은 언제 인출하겠다는 것을 고객이 얘기를 해야겠죠. 따라서 인출일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의 이자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인식한다. 이게 잘못됐죠. 지급받는 날에 인식한다는 거.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금 환급금의 지급일고 만약 기일 전에 해지했을 경우는 해지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기예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소득 처분 및 세무 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 징수, 세액은 송금불산이 기타 세액률이죠. 만약 사채이자만은 송금불산이 상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의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 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송금불산이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가 되는 겁니다. 토지 취득세를 비용치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타 사유일이 아니라 송금불산이 유보가 되는 거죠. 3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첨부를 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14번 매입세 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에게 각각 적용될 가산세율은 또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항이 없어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개 다. 가산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요. 다만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거죠. 영세율은 소비지구 가시원시에 그리고 국제거래에 적용되죠. 그러면서 외화, 획득, 장려 등 정책적 목적에서 국내 거래에서 적용되기도 한다. 즉 국내 거래에서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면세주의라고 되어 있죠.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비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상호주의, 즉 상대방에서 면세하면 우리나라도 면세하는 겁니다. 맞는 편이죠. 그리고 면세는
부가세 혁신성 완화죠, 목적. 결국 면세는 서민들을 위한 겁니다. 따라서 국민 복지의 증진, 문화 소비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편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임대는 무조건 면세고 이게 잘못됐죠. 전답하고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임대만 면제입니다. 근데 무조건 면세 잘못됐죠. 그리고 토지의 공급은 이게 무조건 면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산세물 1급 122회를 풀어봤는데 그렇게 까다로웠던 건 없지만 실수만 안 하면 여러분들 쉽게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